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과 본성 3주차 공부를 합시다. 1주차는 수업 안내를 했고 2주차는 글쓰기 그러니까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지요. 3주차는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으면서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 윤리라고 내가 해놓긴 했는데,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 윤리, 이런 그 주제로 3주차 공부를 함께 해보지요. 잠깐만요. 소설 테스트를 중심으로 뭐 이런 내용인데,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거의 정지시키다시피 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불안과 공포의 감각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행위 양식을 통해서 그런 행위의 선택에는 인간의 본성의 어떤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쉽고 깊이 있게 한번 따져보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을 줘요. 그래서 2차 시에는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 윤리, 그리고 또 이제 인간과 본성,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까미 소설 페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서, 이 자료가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가 이 PPT가 118쪽에 이르는 상당히 긴 그런 분량이에요. 그래서 1차시 30분, 2차시 30분 해서 60분으로 나눠서 60분 동안 30분 30분 나눠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이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좀 압축된 그 한글 파일로 여러분에게 읽어볼 수 있도록 따로 제공해 줄게요. 이것은 그냥 강의의 자료로만 이제 활용을 하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차 시와 2차 시 각각 30분씩 끊어서 전체적으로 까미 소설 페스트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 윤리와 인간의 본성,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전염병의 기원과 그것이 인류에 끼친 영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의 내용과 주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 이것이 이제 이 각각의 태도가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안에 페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페스트가 이 어떤 질병, 역병의 문제만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5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내가 이제 이 자료를 뭐 이제 대중인문학 강좌에서 2시간짜리 강좌의 자료로 만든 것이고,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과 본성의 수업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됐어요. 1947년은 어떤 때냐면 1945년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됐죠.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스트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그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감염증, 역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폭력적 상황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뭐 이제 알베르 까미 그러면 이제 부조리의 작가 이방인과 시시포스의 신화에 이어서 페스트는 이제 부조리 3부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요걸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페스트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전염병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이후에 소규모 수렵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때까지 인류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안정된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균형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것은 이제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 우리 농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인간의 어떤 삶과 자연 환경의 균형 상태의 변화가 생겨요. 농업 생산이 늘어나자 당연히 인구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농경지를 이제 개간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농경에 적합하게 만들고 가축을 이제 사육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부 종의 동식물은 과다 증식하고 반면에 종의 다양성은 파괴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은 소위 말하면 이제 다윈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만 이렇게 이제 유전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것은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먹이가 인간 공동체 내에 밀집하는, 달라붙는 이런 그 사태로 이어져요. 자, 특히 이제 관계시설, 뭐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지난 우리가 8월 초에 경험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태풍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물폭탄이 떨어져서 소위 수재,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또는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다 농사를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수지라든가 이런 관계시설을 확충하여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미시기생체 아주 작은 기생체 이동이 수월하게 돼요. 도시 발달은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시키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 살잖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우리가 뭐 한 5천만 명 되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최초로 50% 그러니까 인구의 50% 이상을 이제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엊그제 있더라고요. 그만큼 도시로 몰리죠. 왜 그럽니까? 이 대도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어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경제에 포함되겠지만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이런 사회 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 한계를 넘어서면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 상태가 돼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에 의한 떼죽음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면 지역 간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전염병에 이를테면 사람이 오고 가면서 전염병도 이렇게
그 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 12월 달인가요? 아니면 금년 1월 초에 우리가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죠,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 뭐 교통의 편리성 그래서 금방 이런 그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교통의 발달하고 또 이 교육이 활발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전염병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몽골족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가 하나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활발해지는 거예요. 14세기 중반에 몽골군이 크림반도 저 유럽의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 공격할 때 몽골군 안에서 페스트가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군은 이제 이쪽에서 중국 대륙 중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쫙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으로 흑사병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실크로드를 거쳐서 흑해연안에 크림반도 뭐 이집트라든가 뭐 그쪽으로 지역 국가들 베네치아, 비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확산돼 가요. 근데 이제 그 카파를 공격하면서 워낙에 이제 수비를 튼튼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몽골군 내부에 이 패스트 환자가 발생하니까 금방 이렇게 피를 토하며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거죠. 몽골군이 퇴각해요. 근데 유럽의 진짜 재앙은 이때부터 했다는 거죠. 자, 이 성체를 포위 공격하던 타타르군, 그러니까 몽골군에 이제 복속된 그 부대 중에서 타타르군이 영내 부대 내 페스트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현대판 이를테면 세균전 같은 거죠. 흑사병에 감염된 시체들을 카파성 안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안에 이 페스트가 확산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노바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자기들 나라로 귀국하면서 이게 이탈리아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몽골군을 통해서 유럽에 유입된 페스트는 불과 한 4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거의 그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역병, 전염병이 되었단 말이에요. 페스트는 이제 페스트 균이 주변력을 통해서 쥐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동물들이 뭐 이제 뭐 개, 고양이, 그 다음에 고양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또 쥐 이렇게 밀접한 거죠. 흑사병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상, 그 불에 화상을 입었을 때 수포 같은 종기가 생기고 고열과 발작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온몸에 이제 골마서 검게 변해서 죽어.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유럽에서 이제 몽골군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이 페스트가 감염되고 결국 한 4년 정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절멸의 상태에 빠졌다, 죽어버렸다는 이것과 비교하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겪은 불행은 약과다는 얘기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겪은 불행에 비하면 약과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가를 보죠. 16세기에 유럽 스페인의 코르테스, 뭐 스페인의 그 뭐 장군이었겠죠. 코르테스가 단 600명 정도의 병사로 인구 수백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해요. 이건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 물론 군사력도 월등했겠죠. 이를테면 뭐 대포라든가 총을로 무장한 600명이면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정복도 이제 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이후 120여 년 동안에 멕시코, 페루는 유럽인이 지난 4천년 동안 겪었던 전염병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수천년, 그 다음에는 홍역, 그 다음에는 뭐 발진 티푸스에 의한 그런 질병, 그 다음에는 인플루엔자와 뭐 디프테리아를 이런 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90%나 감소해요. 완전히 절멸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전멸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존 밀림에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황열증이 침투해서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인간의 마음과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자, 패스트 침입 이후에 유럽에는 신비주의가 등장하고 가톨릭의 반기를 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 유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왜 그랬겠게요? 뒤에 왜? 그러니까 교육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은 이제 대양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교환하게 되고 전 인류가 거의 모든 질병의 패턴을 균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항로를 따라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메독은 바로 대항해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또 해요. 자, 이제 그 앞에 요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패스트 창궐 이후에 자, 인구가 일단 감소한 거죠.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2,500에서 3,50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는 것이고,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되죠? 절반이 넘게 이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패스트는 뭐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이를테면 중국에서도 뭐 패스트로 의심되는 전염병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죠. 1,300만 명 정도가. 패스트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또 약 2,400만, 거의 뭐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다 각각 사라져 버리는 거죠. 패스트로 인해서. 역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신사적인 변화가 온다. 아까 마음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힐압이 이제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반도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각각의 동맹이 이제 전쟁을 벌인 건 내전이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발생한 전염병 이후에 아테네 사회는 아노미적 상황, 대혼란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규범의 파괴, 이런 혼란에 직면해서 결국은 나중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복속되고 말아요. 자,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아테네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에 기반을 둔 삶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이런 공공선의 추구보다는 점차 냉소와 절망이 심화되고 종래 그들이 추구했던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빠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돼. 왜요?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역병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신의 신성함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을 철회해요. 그럼 무엇이 남겠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됐다는 거죠. 유럽도 유럽이라고 되어 있고 유럽 오타가 하나씩 나와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페스트가 지나간 후에는 종말 논증의 세계가 유행했다니. 특히 보면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울부짖는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를 채찍질하면서 무려 40일 동안 헤매고 다니던, 이건 이제 편타고행이라고 하거든요. 편타고행. 종교적 광신이죠.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여긴 자들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신의 노염을 풀어서 그 역병을 피하려는 하나의 행인데, 십자가 가죽끈을 손에 잡은 전라 혹은 발라의 남녀가 성가를 부르며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의 거리를 돌아, 완전 좀비죠. 좀비처럼. 그땐 군데군데 매듭이 있고 못이 박혀있는 가죽끈으로 자신들의 몸을 줄곧 이렇게 내려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거리를 떼지어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그러니까 어떤 광신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맹신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자, 17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지의 문명은 뚜렷하게 이제 생태적 균형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인구가 엄청나게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그 상태가 지속됐다면 지금 뭐 지구상의 사람들은 이미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또 회복이 됩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촌 인구의 영양 상태 개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의술의 발달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저항력도 이제 또 이렇게 커지고 그러는 거죠. 18세기까지만 해도 도시에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여전히 도시의 사망률은 출생률을 앞질렀거든요. 이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그래서 이제 인구가 또 증가하고 생태계 균형을 이루었는데 또 다시 역병이 와요. 콜레라. 콜레라는 인간에게 공포를 안겨준 동시에 생활환경을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엄청나게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또 적응하겠죠.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하고 이렇게 돼요. 19세기도. 그러니까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을 개편하고 도시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콜레라를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조선도 이 콜레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역병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인류의 문명에 어떻게 그 문명사적 전환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가볍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까미 소설 테스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2차 시에서 이어서 할 것이고 아직 1차 시 좀 더 합시다.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 윤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줄거리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알제리의 조용한 해안도시 오랑이 소설의 공간입니다. 1940년대 오랑. 평범하게 그지없는 4월의 어느 날 아침에 의사 리베가 진찰실을 나서다가 이 피를 머금고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도 이 쥐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더라는 얘기죠.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집안, 빚, 지하실, 창고, 수채구멍에서 이 쥐들이 비틀거리면서 떼를 지어 기어나와가지고 사람들 곁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했던 도시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히죠. 정부는 최악의 전염병인 패스트를 선포하고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요. 봉쇄는 뭐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도시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불안과 공포, 절망과 죽음이 이 도시를 엄습해요. 그때는 감옥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이거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재앙에 대처해요. 우선 의사, 패스트에 맞섭니다. 전염하고 패스트를 용인하는 것은 용이 이제 모른 척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눈먼 사람이다.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맞습니다. 보건들을 조직해서 이제 신문기자 랑베르도 취재로 왔다가 도시가 봉쇄되니까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를 탈출하려고 여러 이제 돈을 주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결국 체념한 상태인데 이제 의사 리에를 찾아와서 같이 그 패스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널로 신부는 패스트 종교는 늘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패스트는 악인들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 신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려요.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죠. 그래서 의사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은 몰라도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마저 죽도록 창조된 그런 세상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신의 섭리라면 나는 그 세상을, 즉 신의 그런 섭리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울분에 차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루라든가 이런 사람들 리웨를 도와서 보건대를 만들고 환자들을 돌보죠. 그러나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포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무려 1년 동안 그래요. 1년 동안. 그 1년이 지나서 이제 소설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7개월, 8개월째 되고 있죠. 언제 페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지 물러나긴 하겠죠. 그런데 봅시다. 페스트가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물러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일단 안도하죠. 그러나 의사리회는 오늘의 이 환희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페스트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또다시 저 쥐들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트는 이제 부조리한 삶을 의미해요. 부조리한 게 뭐, 우리는 태어나서 죽죠.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지만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가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페스트는 뭐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까미는 결국 이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숙명적으로 존재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는 아무리 부정하고자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 이게 숙명이죠. 근데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근데 이 페스트 소설의 주인공 의사 리웨라든가 타로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시지포스가 끊임없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아래로 이제 그 떨어지는 이 이제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들어 올려야 되는 이 천형을 받은 시지포스가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조리한 삶에 묵묵히 맞서 싸웠지요. 이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시지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까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숙명에 인간의 숙명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조리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행복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것. 운명을 거부하고 그 운명을 거부하고 용기 있게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심하죠. 그 멕시코에서 이게 이제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손자가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죠. 자기도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이 할머니 그거 자신의 그런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할머니를 뭐 사랑했나 보죠. 할머니도 그렇고 이거 이런 태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이건 본성인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되던 때 이제 간호사 타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것에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럼 이 페스트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또 썼을까요? 당신 삶의 페스트는 뭐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맞서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자, 여기 그 수업을 마치는 명상 뭐 좀 그래서 그 이하의 한숨 이 노래를 뭐 한 2분 듣고 3주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자,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